약 용량 늘려. 노인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우리 계획은 끝이야. 아들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운 왕국, 경기도 외곽, 자동차로 서울 도심에서 1시간 반쯤 달려야 닿는 한적한 산자락에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펜션도 카페도 없습니다. 그냥 논밭과 야산 사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세상과 단절시켜 놓은 것처럼 잘 닦인 사도 끝에 홀로 자리 잡은 2층짜리 건물입니다. 외관은 고급스럽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 통유리창, 고급 석재로 마감된 외벽. 멀리서 보면 마치 부유한 노인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 휴양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 별장의 주인, 아니, 정확하게는 그 별장에 갇힌 사람의 이름은 윤성민이었습니다. 72살, 전직 대기업 창업주, 자산 총액 추정 약 7,200억 원, 그리고 공식 서류상 진단명 중등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공식 서류상이라는 말. 공식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의사의 도장이 찍히고 병원 레터헤드가 붙어 있으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을 의도했다면요? 만약 진단을 내린 의사가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만약 그 거짓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라면요? 윤성민이 서울에 처음 올라온 건 17살 때였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의 작은 마을 논면마지기가 전 재산인 집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손에 쥔 건 어머니가 쌈짓돈 털어 쥐어준 5,000원짜리 지폐 2장과 그 2장보다 훨씬 무거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오기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막막했습니다. 공장 잡부, 시장 배달부, 건설 현장 막노동, 식당 설거지.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몸을 굴리고 남은 시간엔 야학에 나가 글을 더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독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함의 뿌리는 욕심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는지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았습니다. 25살에 그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좁은 가게, 낡은 선반, 먼지 쌓인 공구들.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손님을 속이지 않는다. 품질로 승부한다. 당시에는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쟁 가게들이 싸구려를 비싸게 팔 때 그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동네에서 그의 가게만 살아남았습니다. 철물점이 안정되자 그는 건설 자재 유통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건설 붐이 일던 1980년대 그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자재 유통이 궤도에 오르자 제조업으로 확장했고 제조업이 커지자 부동산 개발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 번도 큰 실패 없이 착실하게 계단을 오르듯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 했지만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운의 이면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자정이 넘어 잠드는 40년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60살이 됐을 때 윤성민의 기업 집단 윤성그룹은 건설, 제조, 유통, 부동산을 아우르는 중견그룹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산 총액 4천억 원이 넘었고 직원 수는 전국에 걸쳐 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경제잡지 표지에 실렸고 성공한 창업주들의 강연 무대에 단골로 초청받았습니다.
맨손 신화, 자수성가의 아이콘.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수식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의 뒤편에 윤성민은 늘 한 가지 아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족. 윤성민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던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정숙 씨와는 아들 윤진호가 10살이 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윤재호였습니다. 재호가 태어난 지 2해 만에 두 번째 결혼도 끝났고 그 이후 윤성민은 결혼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윤성민은 아이들을 챙기려 노력했지만 노력과 실제로 함께 있어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바쁜 아버지, 명절에나 보이는 아버지,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는 아버지. 두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첫째 진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성까지 바뀌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반면 둘째 재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사업을 배우려 했고 사람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윤성민은 그런 재호가 대견했습니다. 자신을 닮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대학 졸업 후 곧장 그룹에 입사했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윤성민은 재호가 35살이 되던 해에 그룹 부회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후계자 지명이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사내에선 이미 다음 회장은 윤재호라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민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재호가 그룹 내에서 하나씩 자기 사람을 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측근들을 하나씩 교체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요직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윤성민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서실장 이준영은 몇 차례 조심스럽게 재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윤성민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아버지의 눈에 자식은 항상 의심보다 믿음으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야망 앞에서 맹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진단, 그리고 사라짐. 모든 것이 바뀐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윤성민 회장은 그의 여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원래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꾸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70이 넘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9월에 들어서면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일이 생겼고 어제 한 결정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비서실장 이준영의 이름을 잠깐 떠올리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을. 그 순간 윤성민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를 검진한 건 재호가 데려온 의사였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신경과 전문이라는 소개와 함께 검사는 꼼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지 검사, MRI, 혈액 검사. 그리고 며칠 후 진단이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에서 중기 사이입니다. 빠른 진행이 예상됩니다. 윤성민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쓰러져가는 것보다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회사도 아버지도.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당시의 윤성민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성민은 교회 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호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룹의 경영권은 임시로 재호가 대행하게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건강상의 이유로 행사 불가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윤성민은 세상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성민은 이상한 생각 하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차의 번호판이 뭔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저 창밖 간판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1978년에 발표된 이문세의 곡이다. 나는 지금 선명하게 생각하고 있다. 치매 환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사 결과는 치매였을까요? 그 의문이 3년간의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첫날 윤성민에게는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 아늑하고 잘 꾸며진 방. 하나, 재호가 고용했다는 가사 도우미. 그리고 하나, 매일 3번 복용해야 한다는 치매 치료약. 가사 도우미는 한지연이라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윤성민에게 약을 건네며 회장님, 식사 후에 꼭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는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윤성민은 첫날 약을 받아들고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슬쩍 알약을 혀 아래로 밀었습니다. 삼키는 척 했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50년 사업을 하며 쌓인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일단 멈추는 본능. 지연 씨가 방을 나가자 그는 화장실로 가서 알약을 뱉었습니다. 그날 밤 윤성민은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을 되짚었습니다. 여름부터 컨디션이 나빠진 것, 재호가 데려온 의사, 빠른 진단, 그리고 재호의 눈물, 약이 있었다.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름부터 재호가 챙겨주기 시작한 건강 보조제, 아버지 건강을 걱정한다며 매일 아침 직접 챙겨줬던 그 캡슐들. 그때부터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지금 그 약을 안 먹었더니 머리가 맑았습니다. 윤성민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약물로 무력화시키려 했다면 지금 이 별장에서 자신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윤성민은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 약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 이미 그의 정신이 무너졌다고 믿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 아들의 음모를 피하기 위해 매일 24시간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지연 씨가 이 별장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재호의 입장에서는 재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관리하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하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너무 똑똑하면 안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도 안 되는 사람. 재호가 선택한 한지연은 재호가 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전직 요양보호사 출신으로 노인 케어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으며 외향적이기보다는 내성적이어서
쓸데없이 입이 가벼운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재호의 판단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지연 씨는 분명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감각함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예민한 관찰자였습니다. 수년간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쌓인 눈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눈빛이 어떤지, 식사 습관이 어떤지, 수면 패턴이 어떤지, 그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윤 회장은 너무 깨끗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치매 중기 환자들은 대개 식사 중에 음식을 흘리거나 포크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씹다가 멈추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윤 회장은 포크와 나이프를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지연 씨가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살짝 어색하게 쥔 척하면서 또 하나, 치매 환자들은 대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윤 회장은 매일 밤 정확히 11시에 잠들고 새벽 5시에 깼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그런 규칙적인 습관을 이토록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눈빛. 지연 씨가 가장 확신을 갖게 된 건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회장이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볼 때 지연 씨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의 눈빛은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나는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 그때마다 지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만약 잘못 나섰다가는 자신의 일자리뿐 아니라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별장에서의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재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꽃을 가져오고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연 씨에게는 항상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끔 폭력적이 되지는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아들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연 씨가 보기에 재호는 영리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새 약을 가져왔고 지연 씨에게 투약 기록을 꼼꼼히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안 드시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재호의 눈에는 진심처럼 보이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윤성민은 약을 처리하는 방법을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는 방식을 썼는데 지연 씨가 화장실에서 약 껍데기를 발견할까봐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아있는 척하다가 화단 흙 속에 묻거나 수건에 싸서 폐기물 속에 숨기는 식으로. 문제는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약을 직접 삼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약의 일부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정말로 머리가 흐릿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윤성민은 더 필사적으로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흐릿한 상태가 오히려 연기를 도왔습니다. 윤성민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재호가 투약한 약물은 항정신성 의약품 계열의 진정제와 인지기능 억제 성분이 혼합된 불법 약물이었습니다.
합법적 치매 치료제처럼 포장됐지만 실제 성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의식이 흐릿해지며 장기 복용 시에는 실제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윤성민이 처음부터 그 약을 먹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뇌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킨 행동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그냥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윤성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복귀였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는 것, 그리고 아들의 죄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진작에 압수당했습니다. 인터넷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지연 씨나 가끔 오는 제호의 보안 직원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별장 안에서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간.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을 그는 관찰과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제호가 별장을 방문할 때마다 하는 말들, 전화 통화 내용 중 들리는 단편들, 가끔 제호와 함께 오는 낯선 인물들의 얼굴과 대화. 윤성민은 그것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멍하게 앉아 있으면서 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기록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방안을 구석구석 뒤진 끝에 그는 오래된 캠코더 하나를 찾았습니다. 별장에 원래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었지만 전원 어댑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콘센트에 연결하면 쓸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책장 맨 아래 칸에 낡은 비디오 테이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윤성민은 그 캠코더를 이용해 제호가 별장에 올 때마다 방의 특정 각도에 숨겨두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캠코더가 자신의 방에서만 작동 가능했기 때문에 제호가 방문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주로 포착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소리가 작거나 화면이 흐릿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또한 그는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방 안 어딘가에 늘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찰한 것들, 제호의 언급에서 유추되는 사실들, 날짜별 기록. 글씨는 최대한 작고 빽빽하게 썼습니다. 그 메모들을 여러 곳에 나눠 숨겼습니다. 책 사이, 매트리스 밑, 벽면 액자 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편지. 만약 자신이 이 상황을 버티지 못하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윤성민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세히 적은 편지. 그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그가 선택한 건 지연 씨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연 씨가 제호의 사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간 관찰한 결과 윤성민은 지연 씨가 적어도 악의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받고 제호가 올 때 그녀가 보이는 미묘한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제호가 그녀에게 특이한 거 없었죠? 라고 물을 때 그녀가 무심하게 대답하는 것 같으면서도 눈이 살짝 아래를 향하는 것도 봤습니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 그 운명의 밤은 제호의 정기 방문이 있던 토요일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그날 오전 제호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할 때부터 목소리가 높았고 지연 씨에게 아버지 상태를 묻는 말투가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행동은 없었나요?
말을 하려고 했다든가 뭔가 찾으려 했다든가. 지연 씨는 없었어요라고 답했지만 그 질문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재호는 나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 시각 복도 끝 청소도구함 앞에 있었습니다. 재호는 지연 씨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방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지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응, 나야. 지금 별장이야. 아니, 아직 멀쩡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다음 단계 생각해야 해. 약 용량 더 올려야 할 것 같아. 이 상태로는 너무 오래 걸려. 주주총회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 전에 확실히 처리해야 해. 후견인 신청 서류는? 그거 다음 주까지 준비해. 노인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우리 계획 다 끝이야. 알아서 해.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했습니다. 약 용량을 올린다. 주주총회. 후견인 신청. 노인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끝이야. 그러면 지금 윤 회장에게 먹이는 그 약은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오히려 그를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한 약이라는 것인가요? 지연 씨의 머리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포크를 너무 깔끔하게 쥐던 손, 새벽 5시에 정확하게 눈을 뜨는 습관, 그리고 가끔 마주치던 그 날카로운 눈빛.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연 씨는 평소처럼 윤 회장의 방에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불을 끄고 수면 보조약을 침대 옆에 놓고 주무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손목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가락들. 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한 의도가 담긴 접촉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성민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그 눈빛이 지연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본 윤성민의 눈은 항상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그 특유의 공허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은 달랐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3년치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거대한 의지. 윤성민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을 이불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이 2가지였습니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 그리고 두툼하게 접힌 편지 봉투 하나. 그 물건들을 지연 씨의 손에 쥐어주며 그는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그 자리에서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모두 기억할 수밖에 없던 그 말. 내가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다네. 제발 이걸 세상에 알려주게. 지연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3년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버텨온 노인의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 지옥을 견뎌온 사람의 무게가. 그녀는 비디오 테이프와 편지를 받아들고 윤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2사람 사이의 계약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지연 씨는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종이 여러 장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성민의 필체였는데 처음에는 힘차고 또렷하다가 중간부터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약기운이 강하게 온 날 쓴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놀라울 만큼 일관되고 상세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성민이 처음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는지, 재호가 챙겨준 건강보조제를 먹기 시작한 시점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별장에서 약을 먹지 않았을 때와 먹었을 때의 차이, 재호가 별장을 방문할 때마다 나눈 대화들의 핵심 내용, 재호와 함께 온 낯선 인물들의 외모 묘사와 그들이 나눈 대화의 단편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와 테이프를 가지고 절대 경찰에 먼저 가지 마시오. 내 아들은 경찰에도 손이 닿아 있소. 이것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 있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석산문고라는 헌책방. 그 가게 주인 이름이 이준영이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별장의 봄이라고 말하시오. 그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오. 당신의 용기에 내 모든 것을 걸겠소. 지연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일에 개입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재호가 경찰에까지 손이 닿아 있다면, 이 편지가 잘못된 곳으로 전달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 회장은 계속 이 별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약 용량은 올라갈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뇌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서 아버지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에 지연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일은 해야 한다. 무서워도 해야 한다. 비디오 테이프 속 목소리들. 다음 날 이른 새벽 윤 회장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지연 씨는 오래된 캠코더를 찾아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별장 방문 중 재호가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캠코더가 화장대 거울 뒤에 숨겨진 것 같았고 화면 한켠으로 재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약 먹이고 있는데 효과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용량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계속 그쪽으로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의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재호와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가 별장 거실에서 서류를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원 심판 나오는데 최소 2달. 그 사이에 의료 기록을 이것으로 준비해 두시면 이후 내용은 소리가 끊겼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호가 혼자 방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분명히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캠코더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주주총회만 넘어가면 끝이야. 노인네 한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40년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푹 쉬세요. 그 마지막 말이 끝날 때 재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아닌 냉담한 만족. 지연 씨는 재생을 멈추고 한참 동안 캠코더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영상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자신과 윤 회장 모두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속옷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어 신발 밑창 아래 숨겼습니다. 다음 날 지연 씨는 재호에게 전화해 개인 사정으로 서울에 반나절만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얼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다녀와서 회장님 저녁 챙길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재호는 허락했습니다. 지연 씨는 신발을 신고 핸드백을 들고 별장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사동 골목, 석산문고. 지연 씨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골목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평일 낮임에도 인사동 거리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 화랑을 드나드는 미술 애호가들, 골목 카페에 앉아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 지연 씨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평범한 오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편지에 적힌 대로 골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인사동 메인 거리에서 2번 꺾어 들어가는 좁은 골목. 낡은 간판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고 조용한 헌책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석산문고. 나무로 된 낡은 간판, 먼지가 쌓인 쇼윈도 안에 두서없이 꽂힌 헌책들. 문 위에는 작은 풍경이 달려 있어 문을 열면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밖에서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통로를 만들고 있었고 그 사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남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흰 머리카락, 두꺼운 안경, 낡은 카디건. 지연 씨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는지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지연 씨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냥 헌책방 주인의 목소리가 아닌 오랜 세월 수많은 일을 겪어온 사람의 침착함. 지연 씨는 책장 사이를 걸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안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별장의 봄.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 눈빛이 단번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가 조용히 일어나 가게 앞문의 영업 중 간판을 클로즈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를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준영, 전 윤성그룹 비서실장. 윤성민이 가장 믿었던 사람. 20년 신뢰의 기억. 이준영은 32살에 윤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민 회장은 그를 유독 눈여겨봤습니다. 성과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실수도 꽤 많은 신입사원이었죠. 그러나 윤성민의 눈에 이준영은 달라 보였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신입사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직감.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영은 20년 동안 윤성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장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비밀을 지키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윤성그룹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재호가 어떤 사람인지도, 재호가 어떤 야망을 품고 있는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윤재호가 부회장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재호는 이준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이 아버지의 귀이고 눈이라는 사실을
재호는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준영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재호는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이준영을 비서실장직에서 밀어냈습니다. 경영 효율화라는 그럴듯한 포장 아래 이준영은 직함 없는 고문이 됐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연스럽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를 나온 뒤 이준영은 인사동에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것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었고 윤성그룹의 동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회장님이 치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연락이 올 것이라고, 회장님이라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지연 씨가 온 것입니다. 이준영은 지연 씨가 가져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직접 가게 안에 낡은 VHS 플레이어로 재생했습니다. 재생하는 내내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그는 안경을 벗고 오랫동안 테이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반격. 이준영은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3년 동안 조용히 자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그룹에서 저지른 비리의 흔적들, 이상하게 처리된 계약들,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 교체된 감사보고서. 이준영은 회사에 있는 동안 파악했던 것들을 토대로 밖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수집해뒀습니다. 단독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재호가 윤성민 회장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그런데 지금 그 증거가 지연 씨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둘째, 편지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윤성민 회장이 투약받은 약물의 성분을 분석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윤성그룹 고문의사로 근무했던 인물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와 연결된 사람이 아닌 이준영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의사였습니다. 셋째, 법조계 인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기업 전문 변호사이면서 재호 측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 윤성민 회장이 현재 진짜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의료진을 구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3주가 필요했습니다. 이준영은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3주만 더 버텨주세요. 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3주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팽팽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별장으로 돌아갔고 평소처럼 윤 회장을 돌봤습니다. 윤 회장에게 이준영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지만 직접 말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혹시라도 방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연 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저녁 윤 회장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제안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재호는 그걸 치매, 자극 치료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연 씨는 책 여백에 아주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만났습니다. 3주.
그 책을 윤 회장의 손에 쥐어들이며 특정 페이지를 펴드렸습니다. 윤성민은 그 메모를 읽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이미 3년의 훈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을 내리까는 모습에서 지연 씨는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재호는 그 3주 동안 이상하게 분주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방문 외에도 수요일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가 하면 전에는 몰랐던 낯선 인물이 별장을 방문해 윤 회장을 관찰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의료 자문이라고 소개됐지만 지연 씨가 보기에 그건 의사라기보다는 법률 관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재호는 주주총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서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위한 정신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3주 안에 모든 것을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준영이 움직임을 시작한 날은 재호가 후견인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예정된 날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준영은 2가지 경로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하나는 법적 경로였습니다. 재호가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접촉했습니다. 일반 경찰이 아닌 재호와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찰청 광역수사대였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의 디지털본, 편지, 그리고 이준영이 3년간 모아둔 비리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료적 경로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2명과 내과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재감정 영장을 들고 별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성민 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 2 경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움직이면 재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됐고, 의료진이 먼저 움직이면 재호가 의료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재호가 대응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별장에서 4km 떨어진 인근 도로에 2개의 차량이 대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찰 수사 차량, 하나는 의료진 차량. 지연 씨는 그날 아침 윤 회장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척하며 마지막 메모를 건넸습니다. 오늘입니다. 단 2글자. 윤성민은 그 종이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지연 씨가 처음 본 날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 있었습니다. 재호의 발악. 오전 11시 별장 현관 앞에 차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재호는 마침 그날 별장에 있었습니다. 법원 서류 최종 확인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운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정당한 귀결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호가 문을 열었을 때 경찰 수사관 3명과 의료진 3명, 그리고 이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는 환자이신데 이렇게 들이닥치는 게 어디 있어요? 영장 보여요. 무슨 권한으로 수사관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재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윤재호에 대한 약물 강제 투여 및 감금 혐의 수사, 그리고 피해자 윤성민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재감정 실시. 재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치매 환자야. 지금 의료진이 있고 병원 기록이 있고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준영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재호 씨,
그 의료 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회장님께 투여된 약물 성분도 분석이 됐습니다. 재호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이준영 씨, 당신이 이런 짓을 해요?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밥 먹던 사람이 이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성민 회장님 곁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곁에서가 아니라 의료진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선 노인. 의료진이 윤성민의 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명의 의사가 들어오고 그 뒤로 이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이준영의 뒤를 따라 지연 씨도 들어왔습니다. 의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성민 회장님, 저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감정을 위해 방문한 의료진입니다. 회장님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침대 위에 노인은 잠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느리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3년의 침묵 끝에 드디어 일어나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힘들지만 당당하게, 정확하게. 윤성민은 침대 옆에 발을 내리고 앉아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3년 만에 눈앞에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간단한 인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 창문 밖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방금 의사가 말한 3 단어를 기억하는지. 윤성민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날짜도 맞췄습니다. 이름도 정확했습니다. 창밖에 나무 이름을 식물학 이름까지 대며 맞췄습니다. 그리고 3 단어. 의사가 5분 전에 말한 3 단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억했습니다. 의사들끼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주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보여주신 인지 기능은 같은 연령대 정상 범위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내 정신이. 그 순간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올라오는 발소리. 경찰 수사관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재호는 그 방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와 윤성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재호는 침대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3년 동안 멍하니 누워있던 노인. 언제나 눈빛이 흐릿하고 손가락이 굳어가던 노인. 그 노인이 지금 등을 곧게 펴고 침대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그 눈빛, 재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회장실로 불러 말없이 바라보던 그 눈빛.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던 그 눈빛. 재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아버지. 윤성민은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영이 달려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윤성민은 손으로 막았습니다. 혼자 일어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2 발로 바닥에 섰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들, 경찰, 지연 씨, 이준영.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성민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호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도 히스테리도 없었습니다. 담담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 그 한마디 안에 3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내 정신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3년간 쌓아 올린 계획과 위장과 연기,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다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재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재호 씨, 지금부터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연 씨와 윤성민 마지막 대화.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별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은 재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의료진은 윤성민의 건강 상태를 추가로 체크하고 필요한 처방을 남겼습니다. 이준영은 법무 처리를 위해 변호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별장 거실에는 지연 씨와 윤성민만 남았습니다. 윤성민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별장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빛이 감옥의 빛이 아닌 그냥 햇살로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3년 전 그 낡은 편지 한 장과 비디오 테이프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윤성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당연한 것. 윤성민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얼마나 드문지 나는 3년 동안 배웠어요. 당연한 걸 하는 사람이 가장 드문 세상이라는 걸. 지연 씨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3년을 버티셨어요? 윤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첫 번째 웃음. 진실의 끝, 그리고 그 이후 윤재호는 구속됐습니다. 피해 사실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불법 약물 투여, 불법 감금, 의료기록 위조 및 허위 진단서 발급 공모, 법인 자금 횡령, 주주권 불법 침해, 그와 공모한 의사, 법무 관계자, 그리고 회사 내 공모자들까지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윤성민을 법적으로 완전한 의사 능력이 있는 자로 복권시켰습니다. 그가 별장에 있던 3년간 이루어진 경영상의 결정들은 상당수가 재검토에 들어갔고 재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지분 이동과 계약들은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성민은 6개월간의 건강 회복 기간을 거쳐 그룹으로 복귀했습니다. 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경영 일선에 서기보다 이준영을 곁에 두고 그룹의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호의 빈자리는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한지연 씨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윤성민은 지연 씨에게 정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오랫동안 꿈꿨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포기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성민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했고 지연 씨는 2년 후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준영은 그 이후 윤성민의 공식 자문으로 그룹에 복귀했습니다. 헌책방 석산문고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준영이 가끔 들러 책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곳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윤성민이라는 사람이 3년을 버텨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억울함, 분노, 되찾겠다는 욕망.
그런 감정들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3년을 버텨낸 진짜 힘은 진실이 결국 빛을 발한다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카메라를 숨기고, 혼자 메모를 남기고, 혼자 약을 버리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 씨라는 사람. 그녀가 영웅적인 결심을 내린 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손해였습니다. 모른 척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하나가 무슨 소용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큰 불의 앞에서 혼자 목소리를 낸다는 건 무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당연한 용기가 3년 동안 세상에서 지워졌던 한 인간을 다시 살려낸다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계속해서 진실을 기록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살아있는 한 어떤 거짓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도 말해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바로 사람의 양심과 진심이라고.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은 결국 차가운 현실을 맞이했고, 아무 연고도 없던 가사 도우미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3년 동안 혼자 진실을 지켜온 노인은 결국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